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31편 궁예 미륵관심법 어디까지 진실인가. 후고구려의 궁예는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송악으로부터 철원으로 환도하여 왕권을 강화함으로써 남쪽의 후백제와 본격적인 세력 경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신라의 사정은 어떠했을까요? 서기 905년 8월에 해당하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사에는 저물어가는 신라 왕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효공한 9년 8월, 궁예가 군사를 일으켜 거느리고 우리 신라의 변읍을 침입하여 중령 동북에 들어오므로 왕은 강토가 날로 줄어감을 듣고 심히 금심하였으나 힘으로 능히 이를 막을 수 없었다. 왕은 모든 성주들에게 명하여 나가서 마주쳐 싸우는 것을 삼가고 성문을 굳게 닫고 수비만 하라고 하였다. 신라의 처지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신라 쪽을 향해서 창칼을 겨눈 세력은 궁예만이 아니었습니다. 4년 전인 901년 전주의 후백제 군영. 궁예가 드디어 양지를 물리치고 폐서 지역에서 힘께 나선다는 호족들까지 모두 평정했으니 필시 그 진로를 남쪽으로 삼을 것이다. 남쪽이라면 감히 우리 백제를 향해서 진격해올 것이란 말씀이시옵니까? 우리 백제의 변방을 노리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신라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나설 것이다. 저들이 신라 지역을 먼저 차지한다면 낭패가 아니옵니까, 대왕마마?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우리 백제에서 신라 왕실이 있는 서라벌로 관통하는 관문을 선점해야 할 것이야. 서라벌로 통하는 관문이라면 자, 이 지도를 봐라. 우리 백제에서 서라벌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곳을 공략해야 할 것이야. 거기 대야성이 아니옵니까? 대야성이라면 옛날 백제군이 그곳 성주로 있던 신라 김춘추의 사위 품성의 목을 베었던 그곳이 아니옵니까? 그렇다. 우리 백제가 대야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정차 신라를 도모하기가 한결 수월할 것이다. 자, 출정하라! 대야성은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신라본기는 견훤이 군사를 일으켜 대야성을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진 못하였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에도 신라 측에서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수비에만 치중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경주와 인접한 경상도 일대의 지역들에 대한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각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먼저 나서서 거점 확보를 노린 쪽은 후백제의 견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켜보고만 있을 궁예가 아니었습니다. 알찬 왕건은 들으라. 예, 대왕마마. 지금 백제의 견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 예, 대왕마마. 백제의 견훤왕은 지금 신라의 변방 상주 지역에서 군사를 지휘하고 있는 줄 아옵니다. 견훤이 무엇 때문에 그 지역으로 자주 출정하는지 아는가? 그러하옵니다. 지도를 보고 설명드리겠사옵니다. 장차 우리와 백제는 이곳 상주, 고창, 의성, 진보성, 조물성을 비롯하여 신라의 왕도와 인접한 이쪽의 고을부, 진래군, 청도 등지에서 신라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다투게 될 것이옵니다. 따라서 견훤왕은 유리한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서 옳게 보았느니라. 지금 견훤은 이곳 상주의 사화진에서 군사들을 지휘하고 있다. 이곳을 빼앗기면 장차 우리가 신라로 진격할 통로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야. 왕건 그대가 군사를 이끌고 상주 사화진으로 가서 백제왕 견훤과 결합을 의향이 있는가? 어명만 내리신다면 견훤왕과 일전을 불사하겠사옵니다. 좋다.
군사 3천을 내어줄 터이니 정기 장군 금식과 더불어 백제 군사를 무찌르고 돌아오라. 말겠는가? 예, 대왕 마마. 자, 가자! 기록에 의하면 바로 이때의 상주 사화진 전투가 견훤과 왕건이 직접 군사를 지휘하여 대적한 첫 대결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된 배경을 경기대 이재범 교수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백제에서 신라를 공격하러 갈 수 있는 그 침투로가 남쪽으로는 대하성을 거쳐서 가는 것과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아제 통문을 빠져나오면 그 상주 이 일대를 통해서 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는 지형이 산악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을 확보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전투가 크게 좌우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투를 하다 보면 그 차량이라고 하는 것, 차량을 확보하는 것이 곧 전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차량이라는 건 수레가 넘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군사들의 보급품 이러한 것을 원활하게 보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상주는 사벌주라고도 불렸는데 충북대 신호철 교수는 자신이 쓴 후삼국사에서 상주 지역의 특수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주는 매우 특이한 곳이었다. 신라 진성여왕 3년에 사벌주에서 애노와 원종이 반란을 일으켜 전국적인 농민 봉기의 서단을 열었고 견훤의 아버지인 아자개가 장군을 자칭한 곳도 바로 사벌성이다. 이곳은 소백산의 조령과 중령을 넘어 신라의 경주로 이어지는 길목으로서 낙동강 상류 지역의 중심권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한편 이곳을 지배하게 되면 후고구려와 신라와의 통로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견훤이 일찍부터 이곳을 선점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 정규군 출신의 노련한 견훤왕과 젊은 장수 왕건이 처음으로 맞부딪힌 이 사화진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건이 사화진에서 견훤과 여러 번 싸워서 이겼다. 고려사에서는 이 전쟁의 결과를 이렇듯 간단하게만 적고 있습니다. 왕건이 사화진 전투에서 이겼다고는 하지만 신라 인근 지역에서 두 세력의 다툼은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궁예가 왕건을 시켜서 신라 주변에 진출해 있던 견훤 군사와 전투를 벌였다는 얘기를 소개했는데요. 궁예에게 있어서 신라는 단순한 세력 확장의 대상이 아니라 쳐부셔야 할 타도의 대상이었습니다. 대왕 마마, 사화진 전투에서 백제군을 물리치고 돌아왔사옵니다. 수고했다. 이제 우리 마진의 영토가 나날이 넓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군대 또한 막강해졌어. 나는 장차 신라를 멸망시키고야 말 것이다. 대왕 마마, 이번에 신라에서 우리 마진으로 투항해온 사람들은 어찌 처리했으면 좋겠사옵니까? 신라에서 항복을 해온 자들이 있다 했는가? 나는 그들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신라에서 항복해온 자들 모두 목을 베도록 하라. 대왕 마마, 어찌 항복해온 자들을... 이것은 어명이니라. 난 앞으로 신라를 멸도라 부를 것이다. 그 멸도에서 온 자들을 모두 목배라 하지 않았는가? 기록에는 궁예가 신라를 멸망시켜야 할 도, 즉 멸도라고 칭하고 신라에서 항복해온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남대 정청주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견훤은 신라의 군인 출신이고 관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친신라적입니다. 마지막에도 신라 왕에 대해서 자기가 신하다 이렇게 군신 관계를 지금 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궁예는 어쨌든 그 신라 왕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이제 왕자 출신인데 이렇게 쫓겨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원한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신라에 이렇게 반발했습니다마는
신라의 왕정 체제, 어떤 신라의 전제 왕정, 이런 데 대한 어떤 미련,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라 왕자라는 의식이 있었고. 하지만 그가 아무리 신라 왕실로부터 버림받은 과거 때문에 신라에 대한 적개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장차 신라를 멸망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임금이라면 투항해온 상대국 사람들을 무차별로 다 죽여버렸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기록이 나오게 된 것은 아마도 신라에서 궁예에게 내투한 사람들 전부를 죽였다기보다는 거기서 아마도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 사람들을 죽였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층민들은 품었을 것이고, 상층부 신분들 중에서도 아마도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처단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지만 단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궁예가 자기의 출신이었던 신라에 대해서 굉장한 적대적 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어떤 상징성을 보임으로 해서 궁예의 어떤 그 이 이율 배반적인 그러한 것을 후대에 인식시키기 위해서. 역사가 승리자의 기록이다 보니 궁예가 신라 출신이면서도 투항해온 신라인들을 모두 죽일 정도로 문제가 많은 군주였다는 식으로 기술된 것 아니겠느냐. 이재범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때 이후로 궁예의 부정적인 면모가 문헌기록, 특히 고려사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정도가 점차적으로 심해져 갑니다. 한편 견훤은 직접 군사를 지휘하여 여전히 경주 근방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왕마마, 그래. 성주에게 과인의 뜻을 전하였느냐? 예, 대왕마마. 아까운 인마를 더 잃고 성곽이 불타기 전에 백기를 들고 항복할 것을 권하였사옵니다. 그랬더니 성주가 뭐라 하더냐? 잠시 기다리면 성주가 예를 갖춰서 항복을 하겠노라 하였사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대왕마마, 이 성이 우리에게 함락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웃에 있는 두 성의 성주들이 대왕마마께 항복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사옵니다. 오, 그래. 그거 잘 됐구나. 이때 일선군 이남의 10여 성을 모두 견훤이 공취하였다. 일선군이면 경주의 서북 방향에 있는 지금의 경상북도 선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견훤은 어째서 경주를 직접 공략하지 않고 이처럼 경주 애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실제로 이때 가서 신라를 궁예도 점령을 할 수 있고 견훤도 점령할 수 있는 실력이나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신라와 궁예 또는 신라와 견훤이 연합을 하게 됐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얻는 불이익, 또 당시 어떤 신라에 대한 어떤 천년사직에 대한 또 신라를 쫓는 사람들에 대한 민심, 이런 것에 대한 이반들이 굉장히 염려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은 그 신라를 와야 연합이랄지 이런 것을 서로 간에 막고자 하는 그러한 일련의 군사 행동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섣불리 신라 천년사직의 상징인 경주를 어설피 공격했다가 신라가 궁예 세력과 결탁하여 견훤하게 대항한다면 후백제가 절대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견훤의 1차적인 목표는 궁예 세력이 신라에 진입하여 신라를 점령하거나 혹은 신라와 결탁하는 것을 봉쇄하는 데 있었다. 이재범 교수의 분석이 이러합니다. 물론 후고구려의 궁예가 경주를 직접 공략하지 않은 것도 그 배경이 견훤의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대외 관계, 즉 중국과의 애교 활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훤이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운 직후 발빠르게 남중국에 있는 오월국의 사신을 파견하여 애교 교섭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소개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로 후백제와 오월은 꾸준히 사신을 교환하며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겠죠. 그런데 서기 909년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왕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며칠 전에 우리 백제에서 오월국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사옵니까? 그랬지. 헌데 오월국을 향해 떠난 사절단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겼다는 말이냐? 예, 대왕마마. 오월로 향하던 사신선이 염해연 앞바다에서 왕건의 군사들에게 납포되었다 하옵니다. 뭐라? 왕건 놈이... 여기 나오는 염해현은 지금의 전라남도 영광 지역으로 비정됩니다. 후백제와 중국 왕조와의 애교를 왕건이 방해하고 나선 셈이죠. 그렇다면 후고구려의 궁예는 중국을 비롯한 외부 세력과의 애교에 직접 나서지는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 후삼국 중에서 견훤의 후백제는 활발한 애교 활동을 한 데 반해서 궁예의 애교 활동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궁예는 굉장히 외교적인 어떤 그 인식이나 또 안목이 굉장히 좁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이제 견훤은 뭐 오월과의 이런 통교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그 외교적 능력이 탁월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도 조금은 그 다른 견해를 보이고 싶어요. 왜냐면 궁예는 자기가 그 장악하고 있었던 영토가 북방이었기 때문에 남방 외교보다는 북방 외교에 더 치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서에나 이런 걸 보면 거란과의 관계가 한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는 거란의 궁예가 보검, 그러니까 칼을 이렇게 선물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면 어떤 이유에서 거란과의 관계를 했는지 내용은 알 수가 없으나 이재범 교수가 궁예와 거란과의 애교 관계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중국 사서인 요사의 고려전에는 이런 구절이 올라 있습니다. 태조 황제 9년 10월에 압록강에서 고기를 낚았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서 박물을 바쳤고 고려가 사신을 파견하여 보검을 바쳤다. 이 내용을 따르자면 후고구려는 서기 915년 10월에 거란에 사신을 파견하여 보검을 바치고 조공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거란의 영역이 여진이나 발해를 제압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압록강까지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기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신호철 교수가 자신의 후삼국사에서 기술한 관련 대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거란에 대한 궁예의 조공 사실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비록 요사의 기록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해도 후고구려와 거란과의 교류가 후백제의 그것처럼 매우 적극적이었다거나 혹은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적어도 애교에 있어서만은 견훤이 궁예보다 더 적극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후고구려의 지정학적인 여건으로 보아서 북쪽의 발해와는 어떤 시기든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관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기 909년, 궁예는 또 한 번 왕건에게 해상 전투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대왕마마의 명을 받아 그동안 정주에서 전함을 수리해왔사온데 이제는 그 수리가 끝났사옵니다. 어명을 내리시면 함선을 이끌고 출정하겠사옵니다. 오, 그래, 수고했다. 우리가 백제를 이기는 길은 서남 쪽의 바다를 장악하는 것이야. 나주포구를 목표로 삼을 것인데 어떤 전략으로 전투를 수행할 것인가? 곧장 나주포구로 들어가서 백제의 군사와 마주 싸우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옵니다. 일단 이곳 진도군을 친 다음에 오하, 진도라는 섬을 먼저 점령하겠다. 그 다음에는 진도를 함락시킨 다음에는 여기 이쪽으로 올라와서 여기 있는 고이도를 점령할 것이옵니다. 그 섬이 고이도라 하였는가?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고이도에는 성곽이 구축돼 있사온데 그 성을 점령하여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나주포구로 진격할 것이옵니다. 좋다. 군사 2,500을 내어주고 알찬 종해와 팀원을 부장으로 딸려 보낼 테니 출정하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왕건은
후고구려의 수군을 이끌고 나주 정벌에 나섭니다. 왕건의 군사는 광주의 진도군으로 내달아서 공격을 감행하여 드디어 그곳을 쳐서 빼앗았다. 이어서 그 길로 전진하여 고이도로 이르렀다. 성안의 사람들은 왕건이 이끄는 군대 위용이 엄정함을 바라보고서 싸울 엄두도 내기도 전에 항복하였다. 여기 등장하는 진도는 지금의 전라남도 진도군이고, 고이도는 전남 신안군 앞해면에 소속된 작은 섬인데 지금도 그 섬에 성터가 남아 있습니다. 진도와 고이도성을 함락한 왕건은 이제 최종 공격 목표인 나주로 향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나주를 공격할 것이다. 나주 포구를 향해 진격하라! 한편 견훤은 왕건의 군사가 진격해온다는 보고를 미리 받고 친히 군사를 지휘하여 배치하였다. 장수들은 정해진 위치에 전함을 배치하고 공격 명령을 기다리도록 하라. 육지 해안에 포진한 군사들은 진지에 매복해 있다가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적선을 향해서 활을 쏠 준비를 하라. 드디어 왕건의 군대가 나주 포구 어귀에 이르렀다. 목포로부터 덕진포에 이르기까지 견훤이 배열해 놓은 군사들이 꼬리를 이어서 수륙 양면에 종행으로 늘어서 있어서 그 형세가 참으 대단하였다. 장군, 수군과 육군이 저토록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겠소? 아무래도 무모한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근심할 것 없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군대 의지가 통일돼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은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모든 함선들은 적진을 향해 진군하라. 궁예의 군사가 사정권에 들어왔다. 군사들은 활을 쏘아라! 왕건의 함선들이 진군하여 급히 공격하자 견훤의 병선들이 주춤거리다 퇴각하기 시작했다. 그때 왕건은 화공을 명하였다. 지금 바람이 백제군 진영을 향해서 불고 있다. 군사들은 모두 불화살을 날려라. 바람결을 타서 불을 놓으니 백제군은 불에 타고 물에 빠져 죽는 자가 태반이었다. 왕건의 군사는 백제군의 머리 500여 급을 베었다. 아니 되겠다. 백제군은 모두 대각하라! 대각하라! 견훤은 조그만 배를 타고 도망하였다. 처음에 나주관 내 여러 고을이 백제군에 의해 길이 막혀 차단되었으므로 서로 응원할 수가 없어 잠옷 걱정이 컸는데 이때 이르러 견훤의 정예 부대를 격파하니 모두가 안정되었다. 이 전쟁의 결과로 궁예는 사만의 땅을 태반이나 차지하게 되었다. 견훤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왕건은 다시 전함을 수리하고 군량을 준비하여 나주에 머물게 되는데, 전투에서 공을 세웠던 장수 김원 등이 큰 공을 세웠음에도 상을 내려주지 않는다 해서 불평을 늘어놓았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왕건이 그들을 타이르는 형식으로 국왕인 궁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난성 발언을 한 것으로 고려사에 올라 있습니다. 왕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디 해이해지지 말라. 오직 힘을 다하여 복무하고 두 마음을 갖추지 않으면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임금이 방자하고 잔악하여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이고 참수하고 아첨하는 무리가 득세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직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신변을 보존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차라리 우리처럼 밖에서 군사정벌에 종사하면서 힘을 다하여 왕실을 위해 진력함으로써 자기 몸을 보존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는가? 실망하지 말라. 이 시기에 이미 왕건은 궁예를 패덕한 군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나주정벌에 나선 왕건의 다음 행보를 살펴보기로 하죠. 장군, 드디어 아패연 반란군의 두령 능창에 대한 첩보가 입수되었사옵니다. 그게 정말이냐? 예, 장군께서 광주 서남지경에 반남현 포구 경내에다 첩자들을 배치해두지 않았습니까? 그들로부터 능창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입수되었사옵니다. 어디 말해보아라. 해도 출신에다 수전에 능한 능창이 지금 도망친 자들을 불러 모으고 드디어 갈초도에 있는 소수의 반란군과도 서로 연계에 맺어서 장군께서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우리가 나타나면은 기다렸다가 기습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능창이 섬지방의 도적들과 합세하여 사변을 일으킨다면 그 무리가 비록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승부를 알 수가 없을 것이야. 그렇다면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헤엄을 잘 치는 자 10여 명에게 갑옷을 입게 하고 창을 들게 해 작은 배로 밤중에 갈초도 나룻가에 보낼 것이다. 거기서 음모를 진행하려고 왕래하는 능창의 부하들을 사로잡는다면 그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니라. 좋은 생각입니다, 장군. 여기 등장하는 지명 중에서 능창의 본거지로 나오는 아패현은 신안군의 아패도를 일컫고 갈초도는 전남 영광 지역으로 비정됩니다. 수전에 능한 능창이었지만 왕건이 놓은 덫을 피해가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능창은 왕건이 파견한 군사들에게 잡히고 맙니다. 이 능창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방영되었던 태조 왕건이라는 TV 드라마에 나왔던 수달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로 그 장수입니다. 거물급의 포로인지라 왕건은 능창을 철원의 궁예에게 압송합니다. 내 놈이 바로 능창이로구나. 그 아이니 내 놈 얼굴에 침을 뱉어줄 것이야. 해적들은 모두가 너를 추대하여 괴수라고 떠받들었던 모양인데 이제 포로가 되었으니 결국 나의 계책이 내 놈의 잔꾀보다 더 신묘하지 않느냐. 자, 내가 이 괴수의 목을 벨 것이니 모두들 가까이 와서 구경하라. 그때까지도 왕건은 철원으로 가지 않고 나주에 머무르고 있었던 모양인데 궁예로부터 다음과 같은 어명을 받습니다. 장수 왕건이 여러 차례 변방에서 큰 공을 세웠다. 그러므로 나는 왕건의 관등을 높여서 파진찬에 임명하고 시중을 겸하게 할 것이다. 왕건은 속히 도성으로 돌아오라. 파진찬이라는 관등에다 시중을 겸하게 되었는데 이 상황을 고려사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왕건의 지위는 백관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 왕건이 바라던 바가 아니요 왕건은 참소를 두려워하여 그 지위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왕건은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감정을 억누르고 조심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왕건의 성품의 일단과 그 시기 왕건이 처한 상황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게 하는 기록입니다. 서기 911년 대소신료들과 백성들은 들으라. 나는 이제부터 마진이라는 국호를 버리고 나라의 이름을 태봉으로 바꿀 것이다. 지금부터 이 나라는 태봉이다. 알겠는가? 예, 대왕마마. 국호를 바꾸었으니 연호도 새롭게 해야 할 것이야. 이제부터 내가 다스리는 우리나라의 연호는 수덕만세가 될 것이다. 수덕만세. 알겠는가? 예, 대왕마마. 궁예는 나라 이름을 고려에서 마진으로 그리고 다시 태봉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두고
궁예의 정신분열증적인 증세라고 하기도 하고 과대망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삼국사 연구자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우선 궁예가 물수자의 덕덕자의 수덕을 새로운 연호로 정해서 선포한 의미가 어디 있는지 이재범 교수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궁예는 자신의 그 치세를 오행의 수덕에 비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나라 유방이 자신의 그 뭐 덕을 화덕에 비교를 해서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예전에 군왕들은 오행의 어떤 덕에 자기가 해당이 되는가 그것에 비교를 해서 나라의 뭐 제도나 아니면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했는데 궁예는 자기를 수덕에 비교했고 이것이 만세까지 가도록 그러니까 영원히 자기의 그 세상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에서 아마도 수덕만세라는 것을 붙였던 것 같아요. 분석행과 같은 희대의 폭군적인 행적을 남긴 진시황이 자신의 치세를 오행 중에서 수덕으로 삼았었는데 궁예 역시 바로 그 수덕을 연호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궁예의 앞으로의 통치 형태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자, 그러면 궁예가 새로운 나라인 태봉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삼국사기 열전편 궁예전의 내용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대소신료들과 백성들은 들으라. 나는 세상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하생한 미륵불이니라. 선종 궁예는 스스로 미륵불이라 칭하고 머리에는 금책을 쓰고 몸에는 방포를 입고 맏아들을 청광보살이라 하고 막내 아들을 신광보살이라 하며 밖으로 나갈 때면 항상 백마를 타고 비단으로 말머리와 꼬리를 장식하였으며 남녀 아이들로 하여금 깃발과 우산과 향과 꽃을 들게 해서 길을 인도하게 하고 비구승 200여 명에게 명령하여 번패를 하면서 그의 뒤를 따르게 하였다. 삼국사기를 쓴 사람이 궁예가 행차할 때의 행렬 모습을 역사 기록에 이처럼 상세하게 소개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이상한 군주의 기이한 행동으로 읽어주기를 바랐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학자들 대부분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태봉을 고쿠로 고친 다음이기 때문에 이때 궁예의 위치는 왕입니다. 왕의 행차에 한 200여 명이 따라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도 티벳의 불교나 이런 걸 보면 그 당시에 제정일치 시대나 이러한 때에 있어서의 이러한 행렬의 크기를 너무 그 승려라고 하는 입장을 강조를 해서 너무 이렇게 사치스럽게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실제 고려도경 같은 걸 보면은 고려 왕의 행차 같은 경우에 몇백 명이 이렇게 동원이 돼서 하는 경우는 알 수 있고 조선시대이긴 하지만 훨씬 후대이긴 하지만 정조대왕 같은 경우에 그 화성 행차 시에도 굉장한 많이 인력들이 동원이 되는데 일국의 국왕 행차인데다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곧 정치의 최고 지도자로서 신정일치의 시대였음을 감안한다면 별로 요란할 것도 없는 행렬의 모습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정청주 교수는 이 시기에 태봉, 즉 후고구려의 처지는 임금이 이처럼 전제군주적인 왕권을 휘둘러서는 안 되는 환경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궁예나 견훤이 각 지역을 직접 지배하지는 못했어요. 간접 지배죠, 호족을. 호족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호족들은 궁예나 견훤의 이제 신하로서의 예를 취하고 그래서 뭐 어떤 조세를 납부한달지 공납을 한달지 병사를 보낸달지 이런 지배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호족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궁예가 전제 왕권을 추구했다 이러면은 호족들의 마음을 잃게 되죠. 지금 호족들을 완전히 장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전제 왕권을 추구하니까 호족 세력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죠. 아직은 호족들이 협조를 얻어서 통치를 해나가는 호족 연합 정권의 성격이었는데 그런 환경에서 궁예가 절대 왕권을 휘두르려 했으니 사단이 생기게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삼국사기 열전에는 이런 구절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궁예는 또한 스스로 불경 20여 권을 지어냈는데 그 내용이 요망하여 모두 바르지 않았다. 그러나 궁예가 지었다는 불경은 전해지지 않아서 그 내용이 어떤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궁예가 지은 경전의 일부라고 전해지는 내용 일부가 함흥무가에 남아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나간 세상에 미륵이 석가와 함께 돌을 닦았는데 먼저 돌을 이루는 자가 세상에 나가 교를 펴고 다스리기로 하였다. 한 방에 같이 자면서 무릎 위에 먼저 모란꽃이 피는 자가 이기는 것으로 내기의 원칙을 삼았다. 그날 밤 석가가 거짓으로 잠든 채하고 미륵을 바라보니 무릎에서 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에 석가는 도둑의 마음으로 그 꽃을 꺾어서 자기 무릎에 꽂았다. 미륵은 그것을 알고 석가에게 더럽다고 욕하면서 먼저 세상을 다스리라 하였다. 그러므로 석가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도둑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미륵인 나의 시대이다. 구전문학의 일종인 함흥지방의 무가에서 나온 얘기라 궁예의 경전에 들어있는 내용인지 여부가 확실하진 않지만 기존의 종교 체계를 부조항하고 오직 미륵 중심의 불교 세계가 구현되기만을 바랐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채호는 이러한 궁예의 사상적 경향을 유불선을 융합한 한국적인 것이라고 설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석총이라는 승려가 궁예가 지은 경전을 두고 다음과 같이 혹평을 했다가 그 자신 목숨을 버리게 됩니다. 이것들이 무슨 불교 경전이옵니까? 이것들은 모두가 요사스러운 말이요 괴이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로서 이것을 가지고 남을 가르칠 수는 없사옵니다. 석총, 너 뭐라고 했느냐? 내가 지은 경전을 요사스럽고 괴이하다고 했느냐? 내 저놈을 철퇴로 쳐 죽일 것이야. 고려사에는 궁예가 석자길의 세방망이를 만들어 놓고 죽이고 싶은 자가 있으면 그것으로 때려 죽이거나 그것을 불에 달궈서 지져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려 석총을 철대로 쳐 죽였다는 기사에 이어서 삼국사기 열전에서는 궁예의 패륜적인 행태의 극치를 보여주는 일화 한 토막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기 915년의 일입니다. 신라 신덕왕 2년에 선종 궁예의 부인 강씨는 왕의 모든 정사가 법도에 어긋난 일이 많으므로 정색을 하며 이를 간하였다. 대왕마마께서는 소첩의 간언을 흘려듣지 마시옵소서. 그 소리에 집어치우지 못할까? 오라, 나라고 왕비에게 할 말이 없는 줄 아는가? 내가 일국의 왕비로서 다른 남자와 간통을 했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나? 대왕마마, 어찌 그런 말씀을 입에 올리시옵니까? 내 말이 거짓이란 말이야!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옵니다. 그런 황당한 말씀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간통이라니요, 당치 않은 말씀이옵니다. 나는 미륵관심법을 체득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있으니 내 관심법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대소신료들에게도 경고한 바가 있다. 내가 신통력으로 마음속을 다 보고 있는데 가늠한 사실을 숨길 셈이야. 천벌받을 말씀이오니 거두어 주시옵소서. 대왕마마. 여봐라! 이 세방망이를 뜨거운 물에 달고 가지고 오너라! 궁예는 석자는 되는 세방망이를 불에 달궈 여자의 음부를 찔렀다. 그러자 연기가 입과 코로 나오더니 이내 죽었다. 저 여자에게서 태어난 왕자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야. 끌어내라! 궁예는 드디어 그 왕비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까지 죽여버렸다. 어떻습니까?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삼국사기 열전편에서는 그 엽기적인 내용 뒤에다 이런 말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 뒤부터 궁예는 모든 것을 많이 의심하고 불같이 성을 내니 위로는 관료와 장군들, 그리고 아래로는 평민에 이르기까지 무고하게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빈번하였다.
저런 사람들은 그 혹독한 폭정에 견딜 수가 없었다. 백성들이 궁예의 폭정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은 그래서 왕건이 새로운 구세주로 나타났다. 이 구절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미리 분위기 조성을 해놓은 표현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궁예는 왜 자기의 부인과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을까? 이거 지금까지 저희들이 별로 의문을 품지 않고 궁예는 미친놈이니까 미륵관신법 같은 거에서 아무나 죽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의 부인과 두 아들까지를 죽일 정도라고 하면 그것은 대단한 큰 사건이었겠죠. 더군다나 궁예는 자기 두 아들을 신광보살, 청광보살, 자기를 미륵불이라고 해서 이러한 어떤 삼전불 형태까지로 했던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는 두 아들을 그렇게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그 궁예의 어떤 나쁜 면하고만 결부시켜서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내에게 간음 혐의를 덮어 씌워서 불로 지져 죽이고 보살이라고 지칭할 만큼 극진한 사랑을 쏘았던 두 아들마저 죽였다. 이 기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재범 교수는 왕비였던 강 씨가 궁예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간언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 강 씨는 궁예에게 간언, 그러니까 그 쓴소리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 쓴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러한 쓴소리의 내용 가운데 이것이 당시에 신천강씨를 중심으로 한 고구려 호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을지 알 수가 없고, 그러한 것이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궁예는 그것을 역모로 간주해서 죽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과장된 이러한 서술들을 보면 궁예가 불에 달군 쇠공으로 여인의 음부를 이렇게 접촉을 하면 입에서 연기를 토하며 죽었다. 이러한 그 표현들은 역시 그 궁예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왕비였던 신천강 씨는 옛 고구려 지역의 호족 가문 출신으로서 그 호족 세력의 편을 들어 궁예를 견제하려고 하자 결국 궁예가 역모죄로서 왕비를 죽였을 것이다. 세방망이를 불에 달고서 죽였다는 표현은 역사 기록자들이 궁예를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하기 위해서 꾸며낸 일일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글쎄요, 이런 해석은 또 지나치게 궁예 편에 치우친 견해일까요? 고려사의 내용을 사실로 믿기로 한다면 드디어 왕건이 궁예의 미륵관신법에 걸려듭니다. 하루는 궁예가 왕건을 대궐 안으로 급히 불렀다. 그때 궁예는 자신이 처형한 사람들로부터 몰수한 금은 보화와 가재 도구들을 점검하고 있었다. 부르셨사옵니까, 대왕마마? 왕건이 들어서자 궁예는 성난 눈으로 한참이나 그를 바라보고 있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왕건, 그대가 어젯밤에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어찌 된 일인가? 어찌 소인이 대왕마마를 배신하고 반란을 꾀할 수 있겠사옵니까? 대왕마마, 당치 않은 말씀이옵니다. 그대는 나를 속이지 말라. 나는 능히 관심을 할 수가 있다. 사람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말이야. 어디, 내가 지금 곧 입정을 해보고 나서 그 일을 이야기해 줄 터이니 잠시 기다리도록 하라. 여기서 입정을 한다고 했는데 들입자, 정할 정자의 입정이란 불교에서 사람의 몸과 입과 마음의 세 가지 활동을 일체 정지한 채로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여 심오한 이치를 깨닫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왕건이 반란을 모의했는지 아닌지를 미륵관신법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궁예가 눈을 감고 입정에 들어가 있는 긴장된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장주라는 벼슬자리에 있던 채응이라는 사람은 궁예 바로 옆에서 궁예의 명을 받아 적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궁예가 눈을 감고 입정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아이고, 붓이 떨어졌네.
일부러 바닥에 붓을 떨어뜨리고 그걸 줍느라 왕건 옆으로 지나가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말대로 그렇다고 인정하시게. 복종하지 않으면 위태로울 것세. 그리고 잠시 후에 궁예가 눈을 뜹니다. 내가 입정을 통해서 미륵관심법으로 진실을 꿰뚫어 보았느니 왕건 그대는 정말로 반란을 모의한 적이 없는가? 대왕마마, 사실은 소인이 대왕마마의 은혜를 저버리고 모반을 하였사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죽을 죄를 진 것은 아는구만. 하지만 그대는 역시 정직한 사람이야. 다시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알겠는가? 예, 대왕마마. 내 그대의 정직을 높게 사서 선물을 하도록 하지. 저기에 있는 금은으로 장식된 말 한 장을 선물로 줄 것이다. 가지고 가도록 하라. 황공하옵니다, 대왕마마. 이렇게 해서 왕건은 궁예의 이른바 미륵관심법의 함정을 벗어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범 교수는 고려사에 소개된 이 기사를 다른 각도로 해석합니다. 그는 궁예가 멀쩡한 왕건에게 미륵관심법 운운하면서 터무니없는 올가미를 씌우려 했다고 해석하지 않고 실제로 이 시점에 왕건이 역모를 깨었었고 그 낌새를 눈치챈 궁예로부터 추궁을 당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재범 교수는 왕건이 역모를 깨었을 것이라는 근거로 고려사에 실려있는 다음의 기록을 제시합니다. 왕건의 나이가 30이었을 때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에 9층 금탑이 바다 한가운데 서 있었고 왕건이 그 탑 위로 올라갔다. 결국 그 꿈은 다시 해석을 하다 보면 이 바다, 이 해, 이건 천하를 의미하고 그곳에 솟아오르는 9층이라고 하는 것 또한 황룡사 9층 탑이 의미하는 것처럼 온 천하를 제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색깔이 금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군왕의 색깔인데 결국 30살에 그것을 꿈을 꿨다라고 하는 건 이미 왕건이 반궁예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아주 오래된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륵관심법 때문에 궁예가 의심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 당시의 움직임 자체가 이미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궁예가 간파를 했고 30살 때 이미 궁예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권을 거머쥘 야심을 품었다면 궁예로부터 정직하게 말해준 대가로 말 한 장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때는 36살이기 때문에 역모 계획을 구체화시키려고 추진할 단계가 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왕건이 역모를 꾀하다 들통난 사건인데 정신분열 증세를 앓고 있던 궁예가 관심법이니 뭐니 하는 해기한 궤번을 들이대면서 왕건에게 반역 혐의를 덤터기 씌우려고 했다는 식으로 역사책에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궁예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겠죠. 그렇다면 궁예의 최측근이었던 채응이라는 사람이 일부러 붓을 떨어뜨리면서 왕건에게 유리한 말을 귀뜸해 주었다는 내용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채응이 왕건의 그 곁에 가서 일부러 짐짓 그 붓을 떨어뜨리고 왕시중 그렇다고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극적인 그 이야기인데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벌써 이때 그 왕건과 그의 어떤 그 협력 세력들이 이미 채응을 비롯해서 궁예의 아주 측근에까지 포섭이 되어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아니었었나. 그리고 채응 자체가 벼슬이 궁예 옆에서 항상 기록을 하고 궁예를 시중하는 그러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왕건의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채응 같은 궁예의 최측근마저도 왕건을 돕는 것을 보면 왕건이 거사를 위해서 얼마나 그 준비를 치밀하게 했는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궁예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채은까지도 왕건에게 포섭되었으니 이제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견해입니다. 고려사에 올라있는 다음 기사를 들어보시죠. 왕건은 국사를 논할 때도 언제나 감정을 억누르고 조심하면서 무사람들의 인심을 얻게 힘을 썼고 또한 착한 일을 좋아하고 악한 자를 미워하였다. 따라서 군대의 장수들이나 종실들 그리고 지혜 있고 학식 있는 무리들이 모두 왕건에게로 마음이 쏠려서 그의 뒤를 따르지 않는 자가 없었다. 대왕마마,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무슨 청인가? 말해보라. 소인에게 외방 벼슬을 주시옵소서. 도성에서 조정 일을 보는 것보다는 외방에서 영토를 개척하는 일을 하고 싶사옵니다. 오, 그래. 다른 이들은 중앙에 관청에 오고 싶어 안달인데 그대는 외방으로 나가길 원하니 과연 다르구나. 좋다. 그러면 그동안 그대가 맡고 있던 시중의 벼슬을 해임할 것이야. 그리고 우리나라 수군 전체를 통솔하도록 할 것이다. 황공하옵니다, 대왕마마.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정주에서 전함을 수리하여 군사들과 함께 나주로 갈 것이옵니다. 기실 왕건은 중앙조정에 남아있다가 혹시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해서 예방으로 나가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